가는 길, 기침은 계속 나오고 콧물이 흘렀어요. 그렇게 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서 아들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며느리가 문 사이로 고개를 빼꼼 내민 채 말했어요. 어머니, 또 연락 없이 무슨 일이세요? 어제 왔는데 집에 없는 것 같아. 반찬을 못 줘서 말이다. 반찬 좀 먹으라고 싸왔다. 반찬 안 주셔도 된다니까요. 어머니, 저희 사 먹으면 돼요. 저는 며느리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저를 보고 표정을 찡그렸습니다. 자신에게 감기가 옮을까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서 있는 복도는 굉장히 어두웠어요. 반대로 며느리가 있는 아들 집에서는 밝은 빛이 새어나왔어요. 그 빛은 제 발끝에 닿기 전까지만 비춰주었습니다. 잠깐의 정적 끝에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잠시만 들어가면 안 되겠니? 어머님 감기 걸리셨어요? 며느리는 제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바로 묻더군요. 어제 찬바람을 쐬서 그런지 몸이 안 좋네. 금방 괜찮아질 거다. 아니요. 그건 어머님 생각이시겠죠. 아프시면 집에 가서 쉬시지. 왜 굳이 여길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하고 우리 아이 감기라도 옮으면 어쩌시려고요? 왜 이렇게 눈치도 없고 이기적인 행동만 하세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준비되면 알아서 연락드릴 테니 그냥 기다리시라고 했잖아요. 이러니까 제가 점점 어머님을 피하는 거잖아요. 미안하구나. 그냥 나는 언제쯤 아들이랑 손주를 볼 수 있을까 해서. 내가 연락을 하면 너가 받질 않잖니. 바쁘니까 그렇죠. 이제 곧 또 방송해야 해요. 감기 걸린 어머님이 저희 집에 계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시어머니 아픈데 방송하는 개념 없는 사람으로 보지 않겠어요? 그럼 저만 개념 없는 사람 되는 거고요. 어머님이 이렇게 불쑥불쑥 말없이 찾아오시는 건 저희 가족 망하라는 것밖에 안 돼요. 존중 좀 해주세요. 가만히 계시면 저희가 어련히 안 가겠어요? 벌써 너희가 우리 집에 다녀간 지 5개월이나 지났지 않니? 걸어서 5분 거리인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아들도 바쁘다고 너한테 연락하라고 하고 그래서 연락을 하면 너가 내 연락을 안 받는데 나는 어떡하란 말이니? 제가 무슨 일부러 안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네요. 일하느라 못 받은 거예요. 저희 좀 그냥 남남처럼 지내면 안 될까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는 게 싫어요. 제 방송에 어머님이 비춰지는 건 더더욱 싫고요. 제 방송은 엄청 고급진 컨셉이라 어머님 같은 분이랑은 어울리지가 않다고요. 저는 멍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을 쏟아붓는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앞집에서 문을 열고 시끄럽다고 핀잔을 주었어요. 며느리는 그제서야 말을 그치고 저에게 당장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가세요, 어머니. 반찬은 필요 없어요. 어쨌든 제 말 알아들으셨죠? 이제 좀 안 오셨으면 해요. 얼른 가세요. 또 앞집에서 뭐라고 하겠네요. 며느리는 자기 할 말만 한 뒤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어두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인지 감기에 걸려서인지 모르겠지만 몸이 심하게 떨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며느리가 찾아온 어머니를 집안에 들이지도 않고 문전박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기가 사준 집에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김명자님의 사연입니다. 과연 김명자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이 된 김명자라고 합니다. 하남시에 살고 있어요. 매번 사연을 들으며 함께 울고 웃으면서 하루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 이렇게 사연을 적고 있어요. 저에게도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많은 공감과 좋은 의견 전달해 주시면 앞으로 살아가며 두고 마음에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년간 해장국집을 운영했어요.
몇 년 전 체력의 한계가 와서 해장국집을 정리하면서 그 돈으로 외동아들인 송재에게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아들이 아파트로 이사하던 날 저에게 절을 하며 했던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저는 30년 전 남편의 권유로 해장국집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에 맞지 않았던 사람이라 억지로 다녔기에 빨리 퇴직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10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퇴직하고 남편의 퇴직금과 저와 함께 모은 돈을 합해 해장국집을 차린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해장국을 끓이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가게를 닫았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고 가게에 나갔어요. 저희는 가게가 저희의 전부였기 때문에 가게가 망하면 저희도 망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한두 분씩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힘들어했던 회사 일과 달리 가게를 운영하는 일에는 재능을 보였어요. 손님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친근하게 잘 대했고 매번 더 가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의 노력에 30년 동안 큰일 없이 가게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던 남편은 8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전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는데 폐암에 걸렸습니다. 그때는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평생 인생을 즐기지도 못하고 일만 죽도록 한 사람인데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건가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저와 아들, 그리고 가게를 걱정했어요. 여보, 우리 송재 잘 부탁해. 당신보다 먼저 가서 미안해. 당신과 오래도록 함께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함께 일군 우리 가게도 잘 부탁해. 이번에 새로 추가하기로 한 신메뉴는 꼭 출시하고. 피곤하네. 나는 좀 쉬어야겠어. 이 말이 제가 남편이 의식을 잃기 전 들었던 마지막 말이었어요. 남편이 아프고 나서는 자주 가게를 쉬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유일한 수입인 가게 수익이 많이 줄었고 보험을 들긴 했지만 여러모로 저희 돈도 들어갔기 때문에 모아둔 돈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때 가게를 정리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마지막 말 때문에 그럴 순 없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저는 좀 더 가게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들 결혼시키고 집 사는데 보태도 주고 저희 노후 자금도 모아놔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아들은 결혼을 했고 손자를 낳았습니다. 아들도 아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노후 자금을 조금만 남겨둔 채 아들에게 아파트 구매할 돈을 보태주었습니다. 10억 가까이 하는 큰 금액이었지만 아들 가족이 따뜻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꺼이 건네주었습니다. 집 계약은 남편의 친구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 있기도 했고요. 저는 어차피 혼자 살기에 단칸방이어도 괜찮았고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그맣게 햇빛이 비추는 창이 옆에 있어서 살만했어요. 아들과 손주같이 젊은 애들이 좋은 집에서 산다고 생각하니 전 오히려 좋았어요. 옆집 할머니는 매번 저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아들에게 주면 어떡하냐며 야단을 쳤지만 그래도 저는 괜찮았어요. 저야 아들과 손주들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 아들 집에 가서 있다가 오면 되었으니까요. 가게를 그만두니 저에겐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다 보니 그건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씻고
먹고 마을 산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물었어요. 다들 제가 가게를 그만둔 걸 아쉬워하면서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분을 함께 느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저는 이제 제 삶을 즐기면서 가고 싶을 때마다 아들 집에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집이 매우 가까웠거든요.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같은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연락하기엔 부담감이 들었고 아들과 며느리가 저에게 따로 연락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아들은 회사 일이 바쁜지 점점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도 제가 용돈을 줄 때만 연락하고 아닐 때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아파트로 이사를 간 이후로 저를 점점 꺼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회사를 다니다가 손주를 가지면서 그만두었고 주부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주부 노릇만 하는 게 심심했는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주부들이 좋아할 만한 요리 레시피나 가정에서 쓰이는 용품들, 추천 혹은 인테리어 소품 등을 직접 써보고 집을 꾸며서 영상을 올리는 거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잘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며느리가 올리는 영상의 질이 좋은지 사람들이 많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100명에서 1000명, 1000명에서 10,000명, 10,000명에서 어느새 구독자가 10만 명 가까이 되었더군요. 처음에는 요리하는 모습을 찍거나 주방용품 등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소파를 바꾼다든지 침대를 바꾼다든지 해서 그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 매번 집의 인테리어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유명해지다 보니 여러 회사에서 협찬으로 물건을 주기도 하더군요. 며느리는 자기 스스로를 엄청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제가 사준 집 내부 인테리어를 사진 찍어 자신의 블로그와 유튜브,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소파나 침대 같은 큰 가구 말고도 소소한 용품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커튼, 이불, 책장, 접시, 식기류, 컵, 나중에는 가전까지요. 집안은 점점 며느리가 리뷰하는 용품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방 하나는 용품들을 쌓아놓는 창고로 써야만 했어요. 며느리는 매일같이 집의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을 세팅하고 촬영하느라 바빴습니다. 점점 저에게 싫어하는 티를 보인 것도 그때쯤이었어요. 처음에는 저에게 양해를 구하며 저희 방문을 거절했습니다. 촬영이 너무 바쁘다면서요. 제가 자주 연락한 것도 아니었어요. 많아봤자 한두 달에 한 번 정도였죠. 나중에는 아무런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그냥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과 손주들을 본 날이 어느새 6개월이 지나버렸죠. 그래서 저는 반찬을 주려고 왔다는 핑계로 아들 집에 연락 없이 방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뭘 하길래 내가 오는 것을 이렇게 꺼려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니 한참 뒤에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너네 반찬 좀 주려고 왔다. 얼굴 못 본 지도 오래됐고 해서. 그렇게 말하며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발 내딛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저를 막아섰어요. 그리곤 말했죠. 어머니, 오늘은 좀 그래요. 지금 촬영 중이거든요. 죄송해요. 연락을 미리 하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매번 연락할 때마다 오늘은 안 된다. 내일도 안 된다. 하는데 연락해봤자 뭐하니?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어머니, 항상 안 될 때만 연락하시니 그렇죠. 그럼 너희가 되는 날을 나에게 말해주면 되잖니. 그럴게요, 그럼. 일단 오늘은 돌아가세요. 반찬은 잘 먹을게요. 며느리는 제 두 손에 있는 반찬통을 빼서 자기 손으로 가져갔어요. 그럼 어머니, 조심히 돌아가세요. 그리고 문을 쾅 닫았죠.
저는 아들 집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5분 거리도 안 되는데 6개월 동안 얼굴도 못 보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생각하며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언제가부터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며느리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몇 동 몇 호 세대기 어른들에게 함부로 대한다더라. 시어머니가 찾아오는 게 귀찮다고 소문을 낸다더라. 등등 여러 소문이 저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소문이라는 것이 과장되기 마련이지만 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진 않으니까요.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제 기분을 좋지 않게 한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며느리와 손주를 데리고 명절에 저를 보러 왔을 때였어요. 원래 같으면 제 품에 안겨 애교를 부리는 손주였는데 며느리의 눈치를 보면서 저를 피하는 것이었어요. 이전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저는 그런 손주에게 다가가기 위해 용돈을 주려고 단둘이 있을 때 지갑에서 돈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엄마 아빠 몰래 할머니가 주는 거니까 아껴 써야 해. 근데 손주는 제 돈을 받지 않고 물끄러미 쳐다만 보더군요. 그리곤 저에게 굉장히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할머니 손 더러워.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 안 부르지. 저는 그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도대체 며느리가 무슨 말을 했길래 손주가 이런 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사실을 제 아들은 전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이 피곤한지 저희 집에 와서도 밥만 먹고 자기 바빴거든요. 그 이후로 며느리의 유튜브는 점점 더 잘 되었고 점점 씀씀이가 커져갔습니다. 외제차를 사기도 했고 명품백을 사기도 했어요. 제가 사준 집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고 그것으로 돈을 버는 것이었는데 정작 저는 어느새부터 문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눈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걸 보고 갔기에 집에 있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해도 문자를 해도 며느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느리가 올린 영상에 있는 댓글들을 보게 되었어요. 며느리가 방송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달린 댓글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꼭 그런 눈치 없는 시어머니가 있더라. 그런 시어머니를 두셔서 피곤하시겠어요. 힘내세요. 아니, 도대체 왜 자식 집에 계속 찾아가는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시어머니. 등등 제 욕이 한바탕 써져 있었습니다. 저를 모르고 저와 며느리의 관계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 욕을 하니 화가 나면서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더군요.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더군요. 남편 생각이 물씬 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과연 남편이 있어서도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렇게 집에 도착한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다 지쳐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니 감기에 걸린 듯 했습니다. 전기장판을 틀지 않고 잔 탓이었어요. 저는 병원에 들려 약을 먹고 주사를 맞은 다음 아들네 집으로 향했어요. 손주와 아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거든요. 긴 시간 있을 생각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정말 얼굴만 보고 오려고 했어요. 가는 길, 기침은 계속 나오고 콧물이 흘렀어요. 그렇게 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서 아들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며느리가 문 사이로 고개를 빼꼼 내민 채 말했어요. 어머니, 또 연락 없이 무슨 일이세요? 어제 왔는데 집에 없는 것 같아. 반찬을 못 줘서 말이다. 반찬 좀 먹으라고 싸왔다. 반찬 안 주셔도 된다니까요.
어머니, 저희 사 먹으면 돼요. 저는 며느리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저를 보고 표정을 찡그렸습니다. 자신에게 감기가 옮을까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서 있는 복도는 굉장히 어두웠어요. 반대로 며느리가 있는 아들 집에서는 밝은 빛이 새어나왔어요. 그 빛은 제 발끝에 닿기 전까지만 비춰주었습니다. 잠깐의 정적 끝에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잠시만 들어가면 안 되겠니? 어머님 감기 걸리셨어요? 며느리는 제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바로 묻더군요. 어제 찬바람을 쐬서 그런지 몸이 안 좋네. 금방 괜찮아질 거다. 아니요. 그건 어머님 생각이시겠죠. 아프시면 집에 가서 쉬시지. 왜 굳이 여길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하고 우리 아이 감기라도 옮으면 어쩌시려고요? 왜 이렇게 눈치도 없고 이기적인 행동만 하세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준비되면 알아서 연락드릴 테니 그냥 기다리시라고 했잖아요. 이러니까 제가 점점 어머님을 피하는 거잖아요. 미안하구나. 그냥 나는 언제쯤 아들이랑 손주를 볼 수 있을까 해서. 내가 연락을 하면 너가 받질 않잖니. 바쁘니까 그렇죠. 이제 곧 또 방송해야 해요. 감기 걸린 어머님이 저희 집에 계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시어머니 아픈데 방송하는 개념 없는 사람으로 보지 않겠어요? 그럼 저만 개념 없는 사람 되는 거고요. 어머님이 이렇게 불쑥불쑥 말없이 찾아오시는 건 저희 가족 망하라는 것밖에 안 돼요. 존중 좀 해주세요. 가만히 계시면 저희가 어련히 안 가겠어요? 벌써 너희가 우리 집에 다녀간 지 5개월이나 지났지 않니? 걸어서 5분 거리인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아들도 바쁘다고 너한테 연락하라고 하고 그래서 연락을 하면 너가 내 연락을 안 받는데 나는 어떡하란 말이니? 제가 무슨 일부러 안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네요. 일하느라 못 받은 거예요. 저희 좀 그냥 남남처럼 지내면 안 될까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는 게 싫어요. 제 방송에 어머님이 비춰지는 건 더더욱 싫고요. 제 방송은 엄청 고급진 컨셉이라 어머님 같은 분이랑은 어울리지가 않다고요. 저는 멍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을 쏟아붓는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앞집에서 문을 열고 시끄럽다고 핀잔을 주었어요. 며느리는 그제서야 말을 그치고 저에게 당장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가세요, 어머니. 반찬은 필요 없어요. 어쨌든 제 말 알아들으셨죠? 이제 좀 안 오셨으면 해요. 얼른 가세요. 또 앞집에서 뭐라고 하겠네요. 며느리는 자기 할 말만 한 뒤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어두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인지 감기에 걸려서인지 모르겠지만 몸이 심하게 떨렸어요. 당장 쓰러질 듯 했지만 간신히 벽에 손을 대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저는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엔 정말 너무 몸이 아파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절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일어나니 조금 몸이 괜찮아졌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을 켰는데 아들과 며느리의 부재중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어요. 전화하기 전 저는 며느리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뭐람? 온통 안 좋은 댓글들이 달려있는 것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어제 시끄럽다고 핀잔을 준 옆집에 살고 있는 젊은 부부가 댓글을 단 것이었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픈 시어머니를 집에 들여보내지도 않고 밖에서 벌벌 떨게 냅둔 며느리입니다. 방송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다 가짜예요. 그 댓글을 본 사람들은 또 진짜 착한 척 하더니 역시나 거짓말이었네. 지금까지 믿고 물건 산 게 아깝다. 완전 배신감 드네. 자기 엄마라도 그렇게 대했을까. 다신 여기 리뷰 믿고 물건 안 산다. 등등 말이에요. 저는 한 손으로 입을 막고 이걸 어찌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걱정스런 마음으로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굉장히 침울한 목소리로 제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어머니 때문에 지금 저희 와이프 병져서 누워만 있어요. 우리가 잘 되는 게 그렇게 싫으셨어요? 와이프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계속 귀찮게 하셨다면서요. 조금 서운하셨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으셨어요? 아들의 목소리엔 원망이 가득 담겨 있었고, 마치 제가 일부러 며느리한테 불만을 품어 이런 상황을 만든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했지만 말문이 막혔어요. 무슨 말을 해도 변명으로만 들릴 뿐 제 진심을 아들이 알아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미안하다고만 하신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와이프를 믿고 광고를 준 회사들이 다 계약을 취소했어요. 구독자도 많이 빠졌고 조회수도 완전 바닥을 쳤단 말이에요. 저희 손해가 진짜 막심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나도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단다. 일단 알겠어요. 저는 와이프부터 챙겨야 하니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저는 정말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제 행동에 대해 후회를 했습니다. 제 욕심이 아들네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되길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나쁘게 말하고 다닌다는 것은 확실시 됐어요. 아들 말만 들어도 그랬죠. 그렇게 생각하면 며느리가 이렇게 된 것이 인과응보라고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자식이고 뭐고 며느리고 뭐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죠. 이렇게 저는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고 누군가 봤더니 같은 동네에 살던 제 남편의 오래된 친구이자 저희 가게 단골이었던 전수환 변호사였어요. 아들 집 구매할 때 돈을 줬는데 세금 문제와 계약하는 걸 도와주신 분이었습니다. 재수 씨, 잘 지내셨어요? 좋은 일로 연락드려야 했는데, 재수 씨 며느리 유튜브를 보고 제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수환 씨와 집 앞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 모습을 본 수환 씨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야위었어요? 요즘 마음 고생 심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수환 씨는 제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사주었을 때 극구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저는 가만히 있다가 수환 씨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어요. 30분쯤 이야기했을까? 수환 씨는 마치 자기 일처럼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가 있냐면서 천벌을 받아야 한다고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잠시 정적이 있고 나서는 저에게 물었어요. 재수 씨는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 자식과 며느리한테 부모의 소중함이 뭔지 가르쳐 줘야 하지 않겠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수환 씨 얘기는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정말 바보 같다는 것이었어요. 평생 이 몸 다 바쳐서 자식 하나 키웠는데 이렇게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또 왜 그렇게 자식에게 집착을 하냐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냥 자식은 알아서 잘 살게 두고 자기 인생 재밌게 살면 된다고요.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재밌게 살 돈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 밥 두 끼 정도 먹을 돈만 있었죠. 그 말을 들은 수환 씨는 아들에게 준 집을 팔라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니까 말이에요. 재수 씨가 좀 집착을 하긴 했지만 아들 며느리 된 도리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수 씨 말 들어보니까 그들은 지금 돈 잘 벌면서 잘 먹고 잘 산다면서요. 그 집 하나 없다고 그들이 망하는 거 아니니깐요.
오히려 어머니의 소중함을 더 깨달을 수 있겠죠. 근데 명의가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계약 도와줬을 때 명의는 뺐던 걸로 기억하는데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수환 씨는 아는 부동산 사장님과 통화를 했고 도움을 받아 등기부등본을 조회해보니 명의는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10억이었던 아파트가 17억 가까이 되어 있던 것이었어요. 이런 며느리나 아들한테 더 이상 집착할 필요 없어요. 이거 팔아서 재수 씨 인생 사세요. 저도 제 친구한테 부탁받은 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 남편한테요. 네. 두 놈이 가기 전에 재수 씨가 워낙 착하고 순둥해서 이용만 당하고 살 수 있으니 곁에서 잘 봐달라고 했거든요. 저는 남편이 친구에게 그런 부탁까지 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어쨌든 집 파시는 걸로 하시죠. 저는 한참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기도 했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래도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서요. 하지만 수환 씨의 말은 정확했고 저도 마음을 굳게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같이 살아온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집 팔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매매가보다 조금 싸게 내놓으면 금방 연락 올 거예요. 수환 씨의 말대로 2주도 안 돼서 4인 가족이 아파트를 구매하겠다고 했어요. 그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다가 좋아서 매매를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부에게 부탁을 했어요. 집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고요. 그 대신 며느리의 유튜브를 보여주었고 그곳엔 인테리어가 잘 된 집이 있었어요. 그 부부는 집 영상을 보고 좋아했지만 실상은 다를까봐 걱정을 하더군요. 그래서 만약 이 영상과 집이 다를 시 제가 다 보상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제 곁에서 수환 씨가 많은 것을 도와주셨어요. 이 산날은 1달 뒤로 잡았어요. 막상 이렇게 되니 마음이 좀 약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수환 씨는 저에게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자식이니까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나름대로 힘들게 살아온 인생이었기 때문에 제 남은 인생 즐기고 싶었어요. 제 남편도 하늘에서 제가 그렇게 살길 바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계약금을 먼저 받았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전혀 없다고 수환 씨가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틀 후에 며느리와 아들을 불러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전하기로 했어요. 제가 집을 파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더군요. 며느리는 처음에 그 사실이 거짓말이라며 인터넷에 있는 구독자들과 공방을 벌였어요. 하지만 처음 그 댓글을 쓴 사람이 사실 인증을 하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졌고 사람들의 비난은 더 거세졌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사과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저는 집에서 그 영상을 보았죠. 며느리는 검은 옷을 입은 채 수척한 모습으로 사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은 저의 불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는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진정으로 사과를 드렸고 시어머니는 받아주셨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의 불찰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모든 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저한테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영상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댓글도 난리가 났더군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저것도 거짓말일지도 모른다. 진심이 안 느껴진다. 등등 사람들은 제 며느리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공격을 받아봤기 때문에 며느리가 얼마나 힘이 들지는 알고 있었지만 저도 견뎠기에 며느리도 견딜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아파트 매매 소식을 접한 것은 그 다음 날이었어요. 제가 먼저 그들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며느리가 같은 동 주민에게 부동산에 매물이 나와 있었다는 사실을 들은 듯 했어요. 그 사실을 부동산에 가서 확인한 아들과 며느리는 곧바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세요? 왜 우리 집을 파신 거예요? 우리 집이라니. 내 명의로 된 내 집을 판 게 그리 문제가 되니? 뭐라고요? 그건 아버지,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때 잠시 보태준 거였다. 너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이제 가져가도 되는 거 아니냐. 너희가 알다시피 나에게 남은 건 이제 이 집밖에 없어.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어머니가 와이프한테 그런 것도 저희 아무 말 없이 넘어갔잖아요. 넘어갔다니. 아무 말 할 수 없었던 거겠지. 너도 댓글들 봤지? 네 와이프, 즉 나의 며느리가 나한테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사과 영상 올린 것도 다 봤다. 언제 나한테 사과를 했니? 참 어이가 없어서. 됐다, 끊거라. 그리고 저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계속해서 아들이 전화를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도 찾아올까 잠시 노인정으로 피신해 있었어요. 2시간 정도 흘렀을까 이제는 며느리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 며느리는 또 어떻게 말할지 궁금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매우 침울한 목소리더군요. 어머님 저예요. 그래 무슨 일이냐 전화를 다 하고. 나한테 먼저 전화한 적 한 번도 없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사과드릴게요. 이미 늦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어. 제가 잠시돈에 눈이 멀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지금 하는 유튜브도 망했고 저희한테는 이 집밖에 없어요.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많이 벌었잖니. 너가 가지고 있는 명품백, 외제차 팔면 되잖아. 나야말로 가진 게 그 집밖에 없어. 반면에 너희는 가지고 있는 게 넘치지. 그리고 그 집은 내가 평생 동안 남편과 피땀 흘려가며 모은 돈으로 산 거야. 근데 너가 뭔데 그 집에 못 들어가게 해. 며느리는 그 말을 하니 입을 다물더군요.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사 날짜 부동산에서 들었지? 늦지 않도록 해라. 그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 쉬도 때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었고 저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저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아들과 며느리에게 더욱 큰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이사를 가야 했어요. 며느리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도 유령 채널이 되었고 사용하려고 구입했던 수많은 물건들은 다 짐이 되어버렸죠. 정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라고 유튜브가 승승장구하고 명품백을 사고 외제차를 살 때만 해도 이렇게 될지는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겸손하고 침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사 날짜가 열흘도 남지 않았을 때 아들 부부는 급하게 집을 알아봐야 했어요. 모든 물건을 처분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충분한 전세금이 없었습니다. 많은 대출을 받아야 겨우 집 전세금을 구할 수 있었어요. 사실 이전으로 돌아간 것뿐이었어요. 며느리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아들 월급을 합쳐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벌었겠지만 이제는 아들의 월급으로만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실제 위치를 가르쳐 주는 것이었어요. 저와 남편이 없었다면 아들과 며느리는 지금처럼 살고 있었을 테니까요. 아마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부를 누려봤기 때문에요. 모든 게 다 한 단계 내려간 곳에서 살아야 하고 씀씀이도
이전처럼 하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곳은 교통도 불편하고 손주 학교도 이전 학교보다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사가 완료되고 저에겐 10억 후반이 되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수환 씨에게 감사의 표시로 돈을 주려고 했지만 수환 씨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받으면 하늘 가서 남편에게 욕먹을 거라고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다해 수환 씨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갚아 나가야겠죠. 저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저 자신에게 쓸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해서 너무 답답했어요. 이 부분 또한 수환 씨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보다 더 나은 집으로 이사를 했고, 나머지 돈은 수환 씨가 알려준 대로 예금, 적금, 부동산, 주식 투자 등으로 나눠서 분배를 했어요. 주식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주식 위주로 넣어서 그게 또 쏠쏠하더라고요. 적지 않은 배당금과 이자로 제 생활금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해서 저를 원망하다 사과하기를 반복했어요. 문자로 어머니가 저희 가족을 무너지게 한 거예요. 어머님, 죄송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좋겠어요. 등등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가끔 지인을 통해 아들 부부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둘은 많은 스트레스로 자주 싸우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것을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약해지긴 했지만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순 없었습니다. 언젠가 용서를 해줄 날이 오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죠. 저는 이제 저에게 집중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장사를 해온 터라 할 수 있는 건 해장국을 만드는 것밖에 없었지만 저는 그게 좋았어요. 남들이 제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게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환 씨에게 도움을 받아 노인대학에 들어가 한식을 제대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더 다양한 음식들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렇다고 식당을 차리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체력이 안 되기도 했고 그럴 자신도 없었으니까요. 다만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일단 하고 싶었던 음식 공부를 하자는 것이었어요. 대학에는 정말 여러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 동년배분들도 계셨고 반대로 자식들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연들을 듣다 보니 제 이야기도 그렇게 심각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저보다 심한 일을 당하신 분들도 많았으니까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위로가 되었달까요. 그래서 저도 제 이야기를 대학 수업을 듣는 분들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대부분은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어요. 재밌는 것이 그분들의 말 중에 공통적인 의견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제 인생을 똑바로 바라보고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저는 가족과 미래를 위해서만 살았던 것 같았거든요. 단 한 번도 저를 위해 그리고 현재를 즐기기 위해 살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달라지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가끔 수환 씨와 차를 마시곤 했는데 달라진 저를 보곤 이렇게 말했어요. 재수 씨, 정말 표정이 확 폈어요. 요즘 살만하세요? 네, 정말 딴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않았나 제가 원망스러울 지경이에요.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인생 잘 사는 것 아니겠어요? 고마워요. 다 수환 씨 덕분이에요. 수환 씨 덕분에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닙니다. 고마우시면 나중에 배운 음식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저는 주중에는 학교에 다니면서 이론과 실습 공부를 했고
집에 와서는 복습을 했습니다. 공부해 보니 제가 아는 것은 정말 콩알 한쪽도 안 되더라고요. 한식의 세계는 정말 깊고 넓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점에서 책을 이따만큼 사서 읽었어요. 주말에는 몸을 많이 움직이는 활동 위주로 했습니다. 대학에 다니며 동년배분들과 많이 친해져서 동아리 개념으로 요가를 시작했어요. 다 같이 여행을 가기도 했고요. 그것 말고도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해보았어요. 이걸 다 경험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빼지 않고 다 해보았죠. 배드민턴도 해봤고, 게이트볼도 해봤고, 유명한 산들을 찾아가서 등산도 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경험할 것들은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벌써 아들과 며느리를 보지 않은 게 그만큼이나 되었다니 놀랍더군요. 예전에는 너무나 적적하고 외로워서 하루만 지나도 보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생각나고 궁금한 적은 있었지만 이전과 같이 집착은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었죠. 아들은 이전과 다르게 굉장히 수척해진 모습이었고 얼굴엔 다크서클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집으로 들였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둘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할 말을 되뇌이는 듯 했어요. 저는 그저 말할 때까지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아들이 드디어 입을 떼더군요. 어머니, 저 이혼했어요. 언제? 얼마 안 됐어요. 그랬구나. 왜 이혼했니? 다 제 잘못이죠, 뭐. 어머니랑 그 일 있고 나서 회사에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소홀해졌어요. 아내 얼굴만 보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싸우기도 했고요. 그렇구나. 며느리는 어떻게 됐니? 마찬가지예요. 그 일 있고 나서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알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들과 집안일은 내팽겨치고 매일 술만 마셨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어머니 욕을 했어요. 같이 살다간 정말 정신병이 올 것 같아서 제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아들 키우는데도 좋은 환경이 아니었으니까요. 손주는 누가 키우기로 했고, 제가 데려왔어요. 아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제가 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뭐라도 해줘야 며느리도 먹고 살지 않겠니? 그래서 지금 사는 집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요. 아들이랑 같이 사는 걸로 만족해야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 담담히 말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는 가슴 한켠이 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꼭 이렇게 만든 것 같아서 죄책감 또한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엔 아직 힘이 있었어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았지만 그래도 삶의 희망은 버리지 않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물어야 했죠. 그래서 나는 왜 찾아온 거냐? 그냥 이렇게 됐다는 걸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전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려고요. 언젠가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이전에 어머니와 사이좋게 지냈던 게 지금도 계속 생각이 나요. 그리고 와이프를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그때는 정말 정신이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와이프한테 홀린 것 같기도 하고 돈에 홀린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그랬으면 안 됐는데 말이에요. 제가 잘했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됐을까라는 후회가 들어요. 하지만 어머니 말씀이 100번 맞아요.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이제라도 잘 살아봐야죠. 인사드리고 가봐야겠네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라도 다시 잘해볼 테니 지켜봐 주세요. 차 잘 마셨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심지가 있었습니다. 진심이었죠. 아들은 이내 일어나서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붙잡고 이야기했죠. 너, 회사는, 아들은 말없이 잠시 있다가 말했어요. 잘렸어요. 근데 괜찮아요. 아는 후배가 회사를 차려서 거기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다행히도 제 경력을 인정해주겠다고 해서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만 괜찮다면 이곳에 들어와서 살아라. 네, 너 때문이 아니야. 손주 때문이야. 여기서 다시 너가 일어날 만큼 돈을 모을 때까지만이다. 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우는 것은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아들의 어깨를 감싼 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들은 손주를 데리고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고작 2명이는 것뿐인데 집이 더 밝아지더군요. 손주는 제가 못 본 사이 몰라볼 정도로 컸습니다. 잠시 어색한 기간이 있었지만 역시나 금방 적응을 했어요. 그렇게 아들은 회사를 다녔고 저의 일상에는 손주를 봐주는 일이 포함되었습니다. 오히려 좋더군요. 대학에서 배워온 음식들은 항상 제가 먹고 판단을 했어야 했는데 먹일 사람이 생겼거든요. 아들과 손주는 제가 만드는 음식들을 정말 맛있게 먹어주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니 아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했고 주말에는 셋이서 소풍을 가거나 맛있는 맛집을 찾아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어요. 아들의 얼굴은 이전과 다르게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저에게 제안을 하나 했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뭔데 그러냐? 제가 지금까지 어머니 음식들 먹으면서 생각한 건데 진짜 어머니는 요리에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새삼스럽게 무슨 그런 말을. 평생 요리만 했으니 그렇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고요. 혹시 저랑 가게 하실 생각 없으세요? 뭐 평생 가게 하다가 접었는데 이 나이에 다시 가게를 어떻게 하니? 아니요. 제가 운영하고 요리사는 따로 뽑고요. 어머니 레시피만 전수해 주시면 되잖아요. 어머니는 가끔 오셔서 레시피랑 메뉴 개발만 해주시고요. 요즘 젊은이들 창업을 많이 해서 지원도 많이 해준대요. 어머니 돈은 하나도 안 쓰셔도 돼요. 지금 저희 회사에서 하는 게 창업 컨설팅인데 저도 하다 보니 관심이 생겨서요. 그래도 장사라는 게 해본 사람이나 하는 거지. 그리 쉽지 않은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꼼꼼히 해야죠. 그래도 안 되는 건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고요. 아들은 열의에 가득 찬 눈으로 말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러자고 했습니다. 자식한테 이기는 부모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아들이 망해도 도와줄 능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선택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에게 있었어요. 다시 제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어렵게 배운 한식 레시피들을 아깝게 썩혀두기도 좀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과 함께 한정식집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의 경험을 살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한정식집을 기획했고 저도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정부에서 투자를 받아 창업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아들과 함께 이런저런 음식들을 테스트하며 메뉴 개발에 힘썼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아들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도 했고 제 음식들을 빨리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고 싶었어요. 6개월이란 긴 시간 끝에 저희는 저희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아들은 경험을 토대로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이벤트를 했고 그 결과로 저희 가게는 인산인해가 되었어요. 물론 처음이라 그럴 수 있겠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다행히도 남녀노소 모두 제 음식을 좋아해 주셨습니다. 싹 다 비워진 접시들을 보고 있으니 너무 기뻤어요. 현재는 아직 부족한 점들도 많아 차차 고쳐가면서 더 나은 가게가 되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정말 열심히 가게 운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가게 사정도 나쁘지 않은 듯합니다. 아들은 정말 열정이 넘쳐서 벌써 다른 컨셉의 가게를 기획하고 있고요. 저는 아들에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어떠냐 제안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일이 좋다고 했습니다. 손주도 무럭무럭 잘 크고 있고요. 지금 제 삶은 더 바랄 게 없을 정도로 행복한 삶입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두려울 뿐이죠. 가끔 그때의 생각이 떠올라 잠을 설칠 때가 있지만 사람 인생이란 게 다 힘든 일, 좋은 일 번갈아 가며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제가 살아온 삶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제 이야기를 듣고 제 과거의 행동들에 대해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저에게도 응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벌써 사연을 공감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15,000명을 넘어섰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